안녕하세요. 문학의 전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5살 꼬마 제제와 포르투가 아저씨와의 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쥐. 제제 서둘러, 학교 늦겠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른 빵을 씹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식탁 위에 팔을 얹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몸이 달아 안달이었다. 맘 놓고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른 사라져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해, 망나니 같은 거사. 여태 머리도 안 빗고 뭐 했어? 너도 또또가 형처럼 제 시간에 준비할 수 없니? 누나는 거실에서 빗을 가져와 내 금발 앞머리를 빗겨주었다. 이런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는 빗질 할 필요도 없다니까. 누나는 나를 의자 위에 세워놓고 요리조리 살폈다. 셔츠와 바지 매무새가 괜찮은가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가자 제제. 또또가 형과 나는 가방을 가로질러 맸다. 가방에는 책과 공책과 연필 뿐이었다. 간식은 없었다. 간식 같은 것은 다른 애들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가방 밑동을 만져보았다. 구슬이 만져지자 살며시 웃었다. 우리들 손에는 신발이 들려 있었는데 그건 학교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 가서야 신을 수 있었다. 거리에 나오기가 무섭게 또또가 형은 천천히 걷는 나를 내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보통은 악마가 먼저 나를 충동질하고 그러면 내가 야단을 쳤다. 나는 그런 편이 더 좋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는 장난꾸러기 악마를 깨웠다.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가 나를 유혹했다. 바로 박쥐 때문이었다. 그것은 영락없는 박쥐였다. 달리는 자동차 뒤 꽁무니에 매달려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박쥐였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아이들이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장난이었다. 내게 그 장난을 가르쳐 준 것은 또또가 형이었다. 형은 뒤에 오는 차에 치일지도 모르니 있는 힘을 다해 꽉 잡아야 한다고 1000번도 넘게 주의를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은 줄어들고 모험심은 커져서 점점 더 어려운 박쥐에 매달리고 싶어졌다. 난 이 모험에 홀딱 빠져 라디스라우 씨의 차에까지 매달려 보았다. 아직 매달려 보지 못한 차는 미끈한 포르투갈 사람의 차뿐이었다. 멋지게 손질된 차가 나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바퀴는 늘 새 것 같았고 금속 부품들은 반짝반짝 윤이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경적 소리도 아주 재미있었다. 마치 들판에 있는 소의 목쉰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멋진 차의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흉하게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차에 매달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죽이기 전에는 거세하겠다는 위협을 한다고 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그 차를 넘보는 애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민기뉴가 말했다. 제재, 정말 아무도 못 해봤니? 정말 아무도 못했어. 아무도 그럴 용기를 못 내. 나는 민기뉴가 내 계획을 눈치채고 웃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넌 박쥐에 미쳐 있잖아. 미쳐 있긴 미쳐 있어. 아무래도 뭐? 이번엔 내가 웃었다. 빨리 말해. 네 호기심도 못 말려. 넌 늘 내게 다 털어놓잖아. 결국엔 항상 다 얘기하면서 너도 말 안 하고는 못 베길걸? 있잖아, 민기뉴. 나는 7시에 집에서 나가잖아. 그렇지? 모퉁이에 닿으면 7시 5분이야.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은 담배를 사려고 7시 10분에 제난과 기아 상점 모퉁이에 차를 세우거든. 며칠 내로 용기를 내서 그 차에 매달리려고 궁리 중이야. 넌 그럴 용기가 없어. 민기뉴, 내가 용기가 없다고? 두고 봐. 내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그 사람이 내렸다. 민기뉴의 도전적인 말이 내 두려움과 용기를 뒤죽박죽 섞어 놓았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난 상점을 돌아 벽 모퉁이에 몸을 반쯤 숨겼다. 책 가방에다 운동화를 집어넣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상점 안에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하는 거야, 민기뉴. 나는 후다닥 달려나와 있는 힘을 다해 바퀴에 매달렸다. 두려움이 내게 더 큰 힘을 주었다. 학교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지만 친구들에게 승리의 순간을 보여줄 생각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야호! 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웠는지 누가 차에 치였는가 보려고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다. 내 몸이 땅에서 50cm쯤 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귀는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내 계획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포르투갈인의 우거지상은 더 험악해졌고 눈에는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강큰 녀석 같으니라고. 내 놈이었군. 콩알만한 녀석이 겁도 없이. 그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한쪽 귀를 잡았던 손을 놓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다. 요놈, 내 놈이 매일 내 차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른 줄 알아? 오늘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할 마음이 안 나도록. 아픔보다는 창피를 당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이 야만인에게 욕을 잔뜩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 생각을 알아챈 듯 다른 한 손으로 나를 위협했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 욕을 해보라고. 왜 아무 말도 못하지? 고통과 수치와 이 광경을 고수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마구 솟았다. 포르투갈 사람이 계속 나를 놀렸다.
아니, 꼬마 녀석아, 왜 욕도 못하지? 머리 끝까지 분통이 치밀어 올라 잔뜩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은 말 못해요. 하지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고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그래? 어디 커봐라, 꼬마 녀석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는 내 귀를 놓더니 순식간에 나를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엎어놓았다. 그리고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딱 한 대. 그런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나는 엉덩이가 창자에 붙어 버리는 줄만 알았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낄낄대며 웃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다. 이후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는 좌우에서 오는 차를 살필 생각도 않고 길을 건넜다. 얼얼함을 줄여보려고 손으로 엉덩이를 문질렀다. 망할 놈의 자식, 두고 보자.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반드시 그렇고 말고. 조롱하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아픔도 사라져갔다.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그리고 민균이에게 뭐라고 말하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재난과 기아 상점 앞을 지날 때마다 어른들이 나를 비웃겠지. 어린 나에게 저지른 비겁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좀 더 일찍 나서서 다른 길을 통해 고속도로를 건너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풀죽은 모습으로 시장 근처에 이르렀다. 수도가에서 발을 씻고 운동화를 신었다. 또또과 형이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실패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말아야지. 쟤,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너 비에 알지? 까빠네마의 황소 말이야? 그래, 그 녀석. 녀석이 학교 끝나면 날 패려고 벼르고 있어. 내 대신 네가 싸워주지 않을래? 하지만 날 죽여놓을 텐데. 그렇지 않아. 넌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잖아. 좋아. 학교 끝나고? 끝나고. 또또까 형은 늘 이런 식이었다. 싸움을 벌려놓고는 언제나 나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마침 잘된 일이었다. 나는 포르투갈 사람에 대한 울분을 비의 녀석에게라도 풀고 싶었다. 그날 나는 너무 많이 얻어맞았다. 눈은 멍이 들고 팔은 부어올랐다. 또또까 형은 무릎 위에 내 책과 자신의 책을 얹어놓고 다른 애들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나를 응원했다. 그들은 내게 코치까지 해주었다. 제제, 녀석의 배에 박치기를 해. 녀석은 비계살 뿐이니까 물어뜯고 핥혀버려. 그러나 아무리 응원단과 코치가 많다 해도 빵집 주인 로젠베르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난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그는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비의 멱살을 잡고 심벌줄을 두드리듯 비의 양쪽 뺨을 때렸다. 창피하지도 않아? 다 큰 녀석이 저렇게 작은 애를 때리다니. 우리 집 식구들 말로는 로젠베르그 씨가 랄라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를 잘 알았고 랄라 누나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번쩍이는 금리가 보이도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케이크나 사탕을 주곤 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민기뉴에게 실패담을 털어놓았다. 시퍼렇게 멍든 눈과 누렇게 부은 얼굴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내 꼴을 보고 내게는 알밤을 한 대 먹이고 또똑과 형에게는 일장연설을 했다. 아버지는 절대로 형을 때리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 민기뉴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는지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화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비겁한 녀석들. 싸움은 별거 아니었어. 만일 네가 보았더라면. 나는 박쥐 사건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민기뉴는 내 용기에 감동했는지 맞장구를 쳐주었다. 넌 꼭 복수할 거야. 물론이야, 꼭 복수할 거야. 톰 믹스한테 권총을 빌리고 프레드 톰슨한테 망아지 달빛을 빌리고 코만치 인디언이랑은 같이 함정을 만들 거야. 언젠간 꼭 그 사람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돌아올 거야. 얼마 못 가 흥부는 가라앉았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슈르르까, 너 모르지? 지난주에 내가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서 요술장미란 동화책을 상으로 받았어. 민기뉴는 내가 슈르르까라고 불러주면 늘 좋아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신을 다른 때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기억나. 그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지? 그건 요정한테 붉고 흰 장미 한 송이를 받은 왕자 얘기야. 그런데 이 운 좋은 왕자는 황금으로 만든 마구를 얹은 멋진 말을 타고 다녀. 책에 그렇게 나와. 그 왕자는 황금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모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위험에 처하면 요술 장미를 흔들어. 그러면 장미는 왕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연기를 만들어줘. 민기뉴,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얘기가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해. 안 그러니? 난 그따위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아. 난 톰 믹스랑 벅 존스 아니면 프레드 톰슨이나 리차드 탈마지 같은 카우보이들의 모험이 좋아. 그 사람들은 신나게 총도 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 만약 그 사람들이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고 요술 장미를 흔든다면 얼마나 시시할까? 그렇지 않아? 시시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한 송이 장미에 진짜 그런 마법의 힘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진짜 좀 이상하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애들이 뭐든지 다 믿는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것 같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루이스가 다가왔다. 동생은 점점 더 예뻐졌다. 울보도 싸움쟁이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루이스를 돌보게 되었지만 나는 늘 기쁜 마음으로 그와 놀아주었다. 나는 민기뉴에게 속삭였다. 다른 얘기하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동생은 분명 재밌어 할 거야. 어린이들에게서 환상을 빼앗아선 안 돼. 제제 형, 같이 놀자.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 뭐라고 놀까? 동물원에 가고 싶어.
나는 맥이 빠져서 검은 암탉 한 마리와 흰 암탉 두 마리가 있는 닭장을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어. 사자들은 벌써 자러 갔고 벵골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이 시간엔 다 문을 닫아. 입장권도 안 팔걸? 그럼 유럽 여행해. 이 녀석은 모든 걸 다 알아. 한 번 듣고는 죄다 기억한단 말이야. 솔직히 난 유럽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다. 민균유 곁에 계속 있고 싶었다. 민균유는 나를 놀리지도 않았고 눈이 부었다고 나를 얕보지도 않았다. 나는 동선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뭐하고 놀지 한번 생각해 볼게. 바로 그때 천진스런 요정 하나가 하얀 구름 속으로 날아가 개울가의 나뭇잎과 잡초와 슈르륵가의 가지를 흔들었다. 상처투성이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저절로 솟았다. 네가 그랬니 민기뉴? 난 아니야. 야 신난다. 그렇다면 바람의 계절이 오는 거야. 우리의 거리엔 여러 종류의 계절이 있었다. 구슬치기의 계절, 팽이치기의 계절, 그림 딱지를 모으는 계절,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건 연날리기의 계절이었다. 그때는 하늘이 온통 형형색색의 연으로 가득 찬다. 온갖 치장을 한 멋진 연들로 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머리치기, 쪼기, 휘어감기, 줄 끊기 같은 공중전이 벌어진다. 칼로 줄을 끊으면 연은 꽁무니의 균형을 잃고 머릿줄을 풀어헤친 채 빙빙 원을 그리며 떨어진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멋졌다. 거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 세상이었다. 방구시의 모든 거리가 마찬가지였다. 그 계절이 지나면 전깃줄에는 연들이 즐비했고 라이트 전기회사의 트럭이 그것을 떼러왔다. 어른들은 짜증을 내며 전깃줄에 걸린 죽은 연들을 걷어갔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정복. 나는 포르투갈 사람이 담배를 사려고 차를 세웠을 때 혹시 마주칠까 두려워 처음 며칠 동안은 좀 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리고 길 반대편 집들 앞에 늘어선 파두나무 울타리에 몸을 숨기고 걸었다. 그것도 모자라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를 건너고 나서도 운동화를 계속 손에 든 채 공장의 커다란 담벼락에 붙다시피 해서 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거리의 기억은 순간적인 것일 뿐이어서 파울룬의 아들의 장난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순간에만 파울룬의 아들이에요. 파울룬의 망나니 같은 아들 녀석이에요. 파울룬의 바로 그 말썽꾸러기 아들입니다. 라고 떠들어댔다. 한 번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지어냈다. 방구시 축구팀이 안다라이 팀에게 완패했을 때 방구시 축구팀이 파울룬의 아들보다 더 많이 얻어맞았다라며 내게 빗대어 말한 것이었다. 때로는 길 한쪽에 주차된 그 망할 놈의 차 옆을 지나가야 할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커서 꼭 죽이기로 결심한 포르투갈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방구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멋진 차 주인의 우거지상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그가 며칠씩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아마 멀리 여행을 떠났거나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럴 때는 학교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꼭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평범한 차에는 많이 매달려 봤어도 그의 차에 매달렸을 때만큼 그렇게 짜릿한 흥분과 귀가 타오르는 듯한 아픔을 느껴본 적은 없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일이 모두 순조롭게 지나갔다. 연을 날리는 계절이 왔다. 거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다. 푸른 하늘은 낮에도 아름다운 색색의 별들로 빛났다. 바람의 계절에는 민기뉴도 뒷전이었다. 식구들이 나를 몹시 때리고 벌을 주느라고 가둬두는 때나 겨우 찾아가는 정도였다. 한 차례 맞고 나서 또 맞게 되면 어찌나 아픈지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 때는 나의 왕 루이스와 함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꾸며주었고 마구도 얹어주었다. 민기뉴는 힘껏 가지를 뻗으며 자라나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오렌지 나무들은 아주 느릿느릿 자랐지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에드문드 아저씨가 나를 두고 말했듯이 조숙했다. 후에 에드문드 아저씨는 조숙이란 어떤 일들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아저씨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단지 앞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아무튼 나는 쓰다 남은 끈과 실을 가져다가 병마개를 여러 개 꿰어 민기뉴의 몸에 달아주었다. 민기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바람이 불어 병마기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면 민기뉴는 마치 망아지 달빛에 올라 은빛 박차를 차고 달리는 프레드 톰슨처럼 보였다. 학교 생활도 재미있었다. 나는 모든 국가를 다 외웠다. 가장 긴 국가와 국기에 대한 노래와 자유의 노래 같은 것들을 모두 말이다. 자유여, 우리 위에 날개를 펴라. 내 생각에는 톰 믹스도 나처럼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전쟁이나 사냥을 잠시 잊고 한가로이 말을 탈 때면 그는 내게 정중히 요청을 하곤 했다. 어이, 삐나제족 투사 자유의 노래를 좀 불러보시오. 그러면 가냘픈 나의 목소리는 거대한 평원을 가득 채웠다. 그때의 목소리는 아리오발두 아저씨 조수로 일하는 화요일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나는 화요일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 친구 아리오발두 아저씨를 기다리기 위해 수업을 빼먹곤 했다. 그는 악보가 가득 든 자루 2개를 어깨에 메고 거리에서 바로 팔 악보는 손에 들고서 역 계단을 내려왔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악보들을 거의 다 팔 수 있었고
그 사실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했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만 되면 굿을 치기를 했다. 나는 굿을 도둑이라 불릴 정도였다. 백발백중이어서 거의 날마다 학교에 가져갔던 것에 3배가 넘는 구슬이 든 가방을 흔들며 돌아왔다. 나는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에게서 감동을 받았다. 선생님은 내가 동네에서 가장 못된 애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다. 나보다 욕을 더 잘하는 아이도 없고 나만큼 장난이 심한 아이도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서만은 천사였다.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나보다 더 조그만 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여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빠임 선생님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안쓰러운 마음에 간식 시간만 되면 빵을 사 먹으라며 돈을 쥐어주었다. 나는 이토록 다정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착하게 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평소대로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포르투갈 사람 차가 내 곁을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 괴물은 경적을 3번 울리더니 나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다시 약이 올라 어른이 되면 그를 꼭 죽여야겠다는 마음도 되살아났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여 얼굴을 찌푸리고는 못 본 척하며 지나쳤다. 민기뉴, 내가 말했지? 거의 매일같이 그런다니까. 날마다 나를 기다리다가 경적을 울리는 거야. 경적은 딱 3번 울려. 어제는 아예 작별 인사까지 하더라고. 넌 어떻게 했는데? 모르는 척했지. 전혀 못 본 척해. 그 사람도 아마 겁이 날 거야. 너도 알겠지만 난 곧 6살이 될 거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른이 되잖아. 그 사람이 네가 무서워서 네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 같니? 확실해. 잠깐만 상자 가져올게. 민기뉴는 꽤 많이 자랐다. 이제는 가지 위로 오르기 위해서 밑에 상자를 받쳐야 할 정도가 되었다. 됐어. 계속하자. 나무 꼭대기에 오르면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 오르면 주위의 경치와 개울과 풀숲과 먹이를 찾아온 검은 새나 목에 흰 줄이 2개나 있는 방울새들을 볼 수 있었다. 초저녁엔 다른 루시아누가 찾아와 알폰수스 들판의 비행기처럼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처음엔 민기뉴도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내가 박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루시아누가 나타나지 않은 지도 꽤 되었다. 어디 다른 들판에 정착한 것이 틀림없었다. 있잖아 민기뉴, 에우제니아 아주만의 구아버 열매가 노래지기 시작했어. 물이 괜찮게 올랐을 거야. 그 아줌마한테 들키지 않는 게 문제지. 민기뉴, 오늘 벌써 3차례나 맞았거든? 알지?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나 악마는 결국 나를 민기뉴에게서 내려와 파도나무 울타리로 가도록 만들었다. 오후의 산들바람은 구아버 향기를 내 코로 실어날랐다. 아니, 향기가 나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여기서 살펴봐. 저기 저 닭장을 치워.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악마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바보야, 뛰어가. 아무도 없어. 아줌마는 이 시간이면 일본 여잔네 가게에 채소 사러 간단 말이야. 베네딕토 아저씨?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는 눈도 나쁘고 잘 듣지도 못해. 아저씨가 눈치채더라도 충분히 도망칠 수 있어. 나는 울타리를 끼고 개울가로 갔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 그 전에 민균이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는 신호를 주었다. 내 심장은 이미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에우제니아 아줌마는 장난이 아니었다. 하나님도 못 말릴 정도의 수다쟁이였던 것이다. 내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녀의 커다란 목소리가 부엌 창문에서 들렸다. 무슨 짓이냐? 난 공을 주우러 왔다든가 하는 거짓말로 둘러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꽁무니가 빠져라 달려서 펄쩍 개울가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아팠던지 비명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매를 2번이나 더 맞을 형편이었다. 벌을 받다가 도망쳤기 때문에 1번, 그리고 남의 구아버 열매를 훔치려다가 왼발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 때문에 1번 해서 2번을 맞게 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다. 너무 아파 아득해진 정신으로 유리 조각을 빼냈다. 낮은 신음소리를 토하며 피가 더러운 개울물과 섞이는 것을 보았다. 어떡하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나머지 유리 조각도 빼냈다. 하지만 피를 어떻게 멈추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단지 아픔을 줄이기 위해 발 뒤꿈치를 꽉 잡았다. 무조건 참아야 했다.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엄마 아빠 그리고 랄라 누나도 곧 돌아올 참이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발견한다면 회초리 찜질이 시작될 참이었다. 어쩌면 3사람이 번갈아가며 회초리를 들지도 몰랐다. 나는 정신이 멍했지만 울타리 너머 라임 오렌지 나무 밑까지 깡충발로 가앉았다. 아직 아픔은 전혀 가시지 않았지만 토하고 싶은 기분은 가라앉아 있었다. 망 좀 봐줘 민기뉴. 민기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다. 나만큼 피를 보는 것을 싫어했다. 맙소사 어떡하지? 또똑가 형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글로리아 누나도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부엌에 있을 것 같았다. 나를 때리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내 귀를 잡아당기거나 다시 벌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생각하며 부엌까지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누나는 헝겊에 술을 놓고 있었다.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느님이 도와주셨다.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앉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흐느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누나를 쳐다보았다. 누나는 수틀에서 손을 떼었다. 왜 그래 제재? 아무것도 아니야. 구두이야 누나.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네가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그렇지. 오늘은 벌써 3차례나 맞았단 말이야, 누나. 그래서 안 맞아도 될 걸 맞았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 일도 아닌 일에도 덮어놓고 때리기부터 한단 말이야. 15살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걸 눈치챌 수 있었다. 차라리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는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제재. 난 널 무척 좋아해. 거짓말 하지 마.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오늘 사람들이 또 날 때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 이제 어두워서 장난도 더 칠 수 없고 그러면 매 맞을 일도 없잖아? 하지만 벌써 일을 저질렀는데. 누나는 수트를 놓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곤 피에 흠뻑 젖어있는 내 발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맙소사, 아까 어디서 그랬어? 시작부터 승리한 거나 다름없었다. 누나가 내게 아가라고 할 때는 내가 안전하다는 징조였다. 누나는 나를 안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재빨리 소금물이 든 대야를 가져다가 내 발치에 놓고 무릎을 꿇었다. 많이 아플 거야, 제재? 지금도 엄청 아파. 세상에, 손가락 3개 정도는 베었어. 어쩌다 이런 거야, 제재?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았지, 누나?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 매 맞지 않게 해줘. 알았어, 얘기 안 할게. 근데 어떡하지? 발을 헝겊으로 싸매면 식구들이 알아차릴 텐데. 그리고 내일 아침엔 학교도 못 갈 거야. 그러면 다 들통나잖아. 학교엔 갈 거야, 정말이야. 저 모퉁이까지 신발 신고 가면 그 다음에 쉬울 거야. 그럼 들어가서 자. 발을 쭉 뻗고 있어. 안 그러면 아파서 내일 걷지도 못해. 누나는 절뚝거리는 나를 침대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먹을 걸 갖다 줄게. 누나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나는 누나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내게 아주 드문 일이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엄마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제재는 어디 갔니? 자고 있어요.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던데요. 나는 상처가 후끈거리는 것도 잊은 채 오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좋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거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누나는 불평 불만을 한바탕 쏟아냈다. 모두들 그 애를 너무 때려요. 오늘 아주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3차례나 매를 대다니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녀석은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너는 한 번도 때린 적 없어? 웬만해선 안 때리려고 해요. 정말 몹쓸 짓을 하면 귀를 잡아당기는 정도예요. 모두들 잠잠해졌다. 글로리아 누나는 계속 내 편을 들었다. 아무튼 그 애는 아직 6살도 안 됐잖아요. 장난이 좀 심하긴 해도 아직은 어린애라고요. 누나의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옷을 입혀주고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갈 수 있겠어? 견딜만 해.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안 할게. 어제 말한 건 진심 아니지?
거짓말이야. 근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이 상해. 누나는 내 더벅머리 금발을 쓰다듬으며 나를 보내주었다. 난 거리에 나갈 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신발을 벗으면 아픔이 가실 것 같았다. 그러나 발이 직접 땅에 닿으니 공장 벽에 기대어 천천히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이렇게 해선 도저히 학교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동차 경적이 3번 울렸다. 재수 없는 놈, 남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모자라 약을 올리려 하다니. 차는 내 곁에 바짝 멈춰 섰다. 그가 몸을 쑥 내밀고 물었다. 꼬마야, 발을 다친 거냐?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가 요 녀석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무 대꾸도 않고 몇 걸음을 더 걸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어 차를 몰아 내 곁을 지났다. 차는 차선을 약간 벗어나 비스듬히 벽에 붙으며 내 길을 가로막았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커다란 몸집에 기가 죽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많이 아프니 꼬마야? 나를 때렸던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뚱뚱한 몸을 굽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내게 전염되는 것 같았다. 보아하니 심하게 다친 모양이구나. 어쩌다 그랬니? 나는 대답을 하려다가 약간 울먹이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박혔어요. 깊이 박혔니? 나는 손가락으로 그 깊이를 어름잡아 보였다. 그 정도면 꽤 중상인데? 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보아하니 학교에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집에선 아무도 다친 걸 몰라요. 만약에 누가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이리 오너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고맙지만 싫어요. 왜? 지난번 일을 학교 애들이 다 알아서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자칫하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내 턱을 받쳐들었다. 지난 일은 잊도록 하자. 너 차를 타본 적이 있니? 없어요. 그럼 내가 태워주마. 탈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다. 네가 정 창피하다면 학교에 조금 못 미쳐서 내려주마. 어떠냐?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만 조금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나를 안아 차문을 열고 조심스레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게 훨씬 낫지? 부드럽게 굴러가다가 가끔 출렁이는 차의 움직임이 기분 좋았다. 거기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니 저절로 환상이 떠올랐다. 프레드 톰슨의 망아지 달빛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좋았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눈을 떠보니 학교에 거의 다 와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깜짝 놀라 의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몸을 숨겼다. 그리고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학교 오기 전에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꿨다. 내 발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어. 파상풍에 걸릴지도 몰라. 난 이 근사하고 어려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 안 가겠다고 때를 써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차가 까지냐 거리로 접어들자 나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나이 같아 보이던데 어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그는 약방 앞에 차를 세우고 나를 안아 올렸다. 아다우뚜 루스 박사가 우리를 맞았을 때 나는 간이 콩알만 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공장의 의사였고 아빠를 알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을 때는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너 파울로 바스콘셀로스네 아들 아니냐? 그렇지? 아빠는 일자리 구했니? 아빠가 실업자라는 사실을 포르투갈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대답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말씀해 놓았대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 그는 상처에 감긴 헝겊을 풀더니 놀라서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울음이 나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러자 포르투갈 사람이 재빨리 다가와 나를 뒤에서 잡아주었다. 박사와 포르투갈 사람이 하얀 시트가 깔린 진찰대 위에 나를 앉혔다. 박사가 수술 기구들을 잔뜩 들고 나타났다. 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람이 가슴을 내 등에 대고서 두 손으로 내 어깨를 힘차고 따뜻하게 감싸주자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치료가 끝나면 음료수랑 케이크를 사주마. 울지 않으면 영화배우 사진이 박힌 사탕도 사주마. 그 말에 있는 용기를 다 내었다. 눈물이 났지만 박사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박사가 상체를 꿰매고 파상풍 주사까지 놓았다. 토하고 싶었으나 그것마저도 참았다. 포르투갈 사람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려는 듯 나를 힘껏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내 얼굴과 머리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치료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를 차로 데려가는 그의 얼굴에는 만족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게 약속한 것을 모두 사주었다. 그러나 나는 별 의욕이 없었다. 마치 발끝을 통해 내 정신이 모두 뽑힌 것 같았다. 이래가지고는 학교에 갈 수 없겠다 꼬마야. 자동차 안에서 나는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마. 집에는 알아서 둘러대거라. 쉬는 시간에 다쳐서 선생님이 약방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든지. 나는 알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내야, 꼬마야. 난 아픈 가운데서도 웃어 보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
있잖아, 민기뉴. 내가 다 알아냈어. 전부 다. 그 사람은 까빠네마 공작 거리 끝에 살아. 맨 끝에. 그리고 집 옆에 차를 세워도 새장도 2개씩이나 있어. 하나는 카나리아를 키우고 다른 하나는 파랑새를 키워. 아침 일찍 갔었어. 우연히 찾은 것처럼 보이려고 구두 닦기 통을 들고서. 너무 가보고 싶어서 구두 닦기 통이 무거운지도 몰랐다니까. 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혼자 살기엔 조금 큰 집 같았어. 그 사람은 안쪽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어. 내가 손뼉을 쳤어. 구두 닦으세요. 그가 비누를 잔뜩 묻힌 얼굴로 안쪽에서 나왔어. 반쪽만 면도를 했더라.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오, 너였구나. 들어와라 꼬마야.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 금방 끝날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는 쓱쓱쓱 면도를 계속했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도 그렇게 쓱쓱쓱 멋진 소리를 내며 면도를 하게 수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구두 닦기 통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거울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어. 학교는? 오늘은 국경일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구두 닦기 나왔어요. 오, 그래. 면도를 마치고는 세면대에 몸을 구부려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어. 그러자 얼굴에 불구스레 윤이 나는 거야. 그가 나를 보더니 다시 한번 웃었어. 아침 같이 먹을래? 그러고 싶었지만 싫다고 했어. 들어와. 민기뉴,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 식탁에는 빨간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덮여 있었어. 게다가 찻잔까지 있더라.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머그잔이 아니야. 그가 일하러 나가면 나이든 흑인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해준대. 너도 나처럼 빵을 커피에 적셔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보기 흉하거든. 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민기뉴를 바라보았다. 그는 헝겊 인형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듣고 있어. 이봐 민기뉴, 난 말다툼하기 싫어. 불만이 있으면 빨리 말해줘. 넌 이제 포르투갈 사람하고 하는 놀이만 하는데 난 낄 수가 없잖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사실이었다. 민기뉴가 이 놀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내일 모레 우리 벅 존스 보러 가자. 뚜루 센타뚜족 추장한테 내가 연락할게. 벅 존스는 멀리 사바나에서 사냥하고 있을 거야. 민기뉴, 사반아가 맞니? 사바나가 맞니? 영화에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다. 진지냐 할머니 집에 갈 때 에도문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커피를 빵에 적시는 데까지. 나는 한바탕 웃었다. 바보야. 빵에 커피를 적시는 게 아니라 커피에 빵을 적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 그가 날 열심히 훑어보더라. 내가 사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어. 제가 얘기해도 화내지 않을 거죠? 그래,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 구두 닦으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짐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엔 먼지 때문에 구두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 근처에나 가야 구두 닦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무거운 통을 매지 않고도 올 수 있잖니. 이 통을 매지 않으면 집에서 못 나와요. 겨우 집 근처에서만 놀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멀리 나가려면 돈 벌러 가는 척 해야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웃었어.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일하러 나간다고 해야 장난을 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매를 덜 맞거든요. 난 네가 그렇게 말썽꾸러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주 나쁜 아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난이인데다가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 말로는 나같이 못된 아이는 태어나질 말았어야 했대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라. 이번 주만 해도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정말 아프게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나 때문이래요. 우리 집 식구들은 습관처럼 날 때려요. 무슨 일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마음속에 정말 악마가 있나 봐요. 충동이 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엔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집 울타리에 불을 냈어요. 꼬르델리아 아줌마한테는 안장다리라고 했더니 화를 불같이 냈어요. 또 헝겊공을 찾는데 그 바보 같은 공이 창문으로 날아가서 나르시자 아줌마네 큰 거울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쇠총으로 전등을 3개 깼고 아벨 아저씨네 아들 머리에다가 돌도 던졌어요. 됐어. 그 사람이 웃음을 숨기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 더 있어요. 뗀뗀한 아줌마 댁에 막 심어놓은 묘목을 죄다 뽑아버렸고요. 또 호재나 아줌마네 고양이한테는 구슬을 먹였어요. 어허, 그건 안 돼. 동물을 학대하는 건 나도 싫어해. 큰 구슬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거였어요. 사람들이 설사약을 먹이니까 금방 나오던데요, 뭘. 새 구슬을 사주지는 않고 매만 무지 때렸어요. 그런데 가장 억울했던 건 잠자다가 아빠한테 슬리퍼로 맞은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맞는지도 몰랐어요. 왜 맞았는데? 애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2등석으로 갔어요. 거기가 요금이 싸니까요. 그런데 막 오줌이 마려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구석으로 가서 넣었지요. 물줄기가 흘려내렸어요. 바보처럼 밖으로 나갔다가 영화를 다 못 보면 아깝잖아요. 아저씨, 아이들이 어떤지는 잘 아시죠? 하나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모두 마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구석으로 갔고 금세 물이 강처럼 흐르게 됐어요. 결국 파울론의 아들이 그랬다는 것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철이 들 때까지 1년 동안 방구 극장 출입이 금지됐어요. 저녁에 극장 주인이 아빠한테 일러 바쳤는데 아빠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기뉴는 아직도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이봐 민기뉴,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리고 너는
루이스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왕인 것처럼 나무들 중에서 왕이고 너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알았어, 민기뉴. 난 구슬치기나 하러 갈란다. 내가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 처음에는 나에게 창피를 준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나와 그의 만남을 비밀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비밀이 하나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 계속 이 만남을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포르투갈 사람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사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 첫째 이유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또또까 형이라 하더라도 나는 자세를 낮춰 몸을 숨겼다. 그 다음 이유는 우리의 대화가 방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한 번도 못 봤죠? 우리 엄마는 인디언이에요. 진짜 인디언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반쯤은 인디언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하얗지? 머리는 흰색에 가까운 금발이고 말이야. 포르투갈인의 피가 섞여서 그렇대요. 그래도 엄마는 진짜 인디언이에요. 엄마는 거무스름한 피부에 새까만 생머리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아 누나랑 나만 이런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처럼 태어났어요. 엄마는 집세를 벌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 나가요. 저번엔 실타래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의사한테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디스크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허리에 압박 붕대를 감아줬어요. 엄마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때리실 때도 뒤뜰에 있는 가느다란 접시꽃 나뭇가지로 종아리만 때려요. 엄마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얘기할 기운도 없으세요. 그가 차를 몰고 있는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가장 지독한 건 큰 누나예요. 만날 남자친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엄마는 누나 보고 우리를 데리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윗길로는 가지 말라고 해요. 엄마도 윗길 길모퉁이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아랫길로 가도 거기에 다른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나만 하는 연필이 없다니까요. 다 왔다. 시장 근처에 이르자 그는 약속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내일 보자 꼬마야. 그가 차를 세워두는 곳에 들을 때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그림 딱지도 얻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아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큰 어른이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에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가끔씩 악마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심한 욕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웃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나와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차를 세우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네 거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아, 이렇게 멋진 차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아직도 이 다음에 커서 날 죽일 생각이니? 아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잖아, 안 그래? 그땐 화가 나서 그랬죠. 난 절대로 아무도 못 죽여요. 집에서 닭 잡는 것도 못 쳐다봐요. 나중에 아저씨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는 식인종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그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뭐라고? 식인종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긴 하니? 당연하죠.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아저씨는 척척 박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저씨한테 사전을 만들어 달라고 시내에서 온 적도 있어요. 이때까지 나한테 설명해 주지 못한 건 탄화 규소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식인종이 뭔지 잘 설명해봐라. 식인종은 사람 고기를 먹는 인디언이에요. 브라질 역사책에는 포르투갈 사람을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고 있는 그 인디언들 그림이 나와요. 또 그 식인종들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종족들도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수염이 긴 선교사들을 좋아한대요. 그는 브라질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희한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꼬마야. 어떤 때는 겁이 다 난다니까. 그리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말해봐라, 꼬마야. 너 도대체 몇 살이냐? 거짓말 나이요, 진짜 나이요? 당연히 진짜 나이지. 난 거짓말쟁이 친구는 싫어. 그럼 5살이에요. 거짓말 나이는 6살이고요. 5살짜리는 학교에 못 가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학교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몇 시간만이라도 저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탄화 규소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딱총 만들 때 쓰는 조약돌과 그림 딱지와 팽이 줄과 구슬들 사이를 뒤적였다. 여기요. 인디언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꺼냈다. 머리에 깃털을 잔뜩 꽂은 미국 인디언이었다. 그 메달 뒷면에 탄화 규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메달을 손에 들고 앞뒤로 돌려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서 났니? 아빠 시계에 붙어 있던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달 수 있도록 줄이 달려 있었어요. 아빠 말씀이 그 시계는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았대요. 아주 멋진 시계였는데 팔고 남은 걸 유산으로 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줄은 썩은 냄새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굉장히 복잡한 아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늙은 포르투갈 사람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기도 한단다. 그건 분명해. 이제 그만 가볼까? 난 지금이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얘기해봐라. 우리 정말 친구 맞죠? 친한 친구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 차도 절반은 제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완전히 네 것이 될 거다. 그럼 나는 좀 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얘기해보거라. 뭘 그리 망설이냐? 넌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화 안 낼 거죠? 맹세하마. 우리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게 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서 왜 제가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네 마음대로 부르도록 해라. 당신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너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민균이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야 하거든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동사 변화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당신이 낫겠어요. 화내지 않을 거죠?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민균이는 누구지? 난 처음 듣는데. 민기뉴는 슈르르까예요. 그러니까 슈르르까가 민기뉴고 민기뉴가 슈르르까란 말이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민기뉴는 제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면 슈르르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민기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단 말이구나. 그 애는 꽤 괴짜예요. 나랑 얘기도 하고 말이 되어서 날 태우고 벅 존스나 톰 믹스, 프레드 톰슨하고 달리기도 해요. 당신은 켄 마이나드를 좋아해요? 그는 카우보이 영화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번에 프레드 톰슨이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난 그 사람 가죽 모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라. 내 머릿속 상상의 세계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정신이 다 산만해진단 말씀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지?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고 불렀는데도 화내지 않았으니까 저는요, 당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친구 이름으로는 좀... 아이고 맙소사,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당신을 발라다리스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하지. 사실 난 마누엘이란 이름도 별로예요. 우리 아빠가 오 마누엘루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 흉내를 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 쌍놈의 자식은 포르투갈 친구가 전혀 없었나 봐요.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가 포르투갈인 흉내를 낸 거요? 아니, 그 다음에 한 말 욕말이야. 쌍놈의 자식이 갈부의 자식보다 나쁜 말이에요? 거의 같아. 그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는 내가 할 말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를 발라다리스라고 하기도 싫고 마누엘이라 하기도 싫은 것 같은데? 내 맘에 쏙 드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라디스라우 아저씨나 아니면 빵집의 다른 어른들처럼 부르고 싶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는 척했다. 이봐,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이야. 날 뽀르뚜까라고 부르고 싶다 이거야? 더 친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네가 바라는 전부냐? 그렇다면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젠 가도 되겠지? 그는 시동을 걸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차를 몰았다. 그러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차문을 열고 내게 말했다. 내려라.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를 따라 차 뒤로 갔다. 그러자 그는 차 뒤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를 가리켰다. 자, 꽉 잡아. 조심해야 돼. 나는 기쁨에 넘쳐 박쥐처럼 착 매달렸다. 그는 차에 올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5분쯤 지나서 그는 차를 세우고 나를 보러 왔다. 마음에 들어? 꿈 같았어요. 그럼 됐다.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고요히 땅거미가 졌다. 멀리 가시 덤불에서는 매미들의 노래가 깊어가는 여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좋아. 앞으로는 그 일에 대해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절대 안 할게요. 난 그저 네가 집에 잘 도착해서 식구들한테 어디에서 뭐하다 왔는지나 잘 말했으면 좋겠다. 벌써 다 생각해 뒀어요. 오늘은 교리 문답에 갔었다고 말할 거예요. 목요일이잖아요. 아무튼 누가 널 당하겠냐.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단 말이야. 나는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팔에 머리를 기댔다. 뽀르뚜까.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지요? 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시대 성장 문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제재가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닮아서일까요? 제재의 풍부한 상상력과 호기심은 때론 심한 장난으로 이어져 악동 취급을 받으며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기발한 장난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하지요. 제재의 천진한 모습과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고픈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마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직 어린 제재가 들어있나 봅니다. 제재를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따뜻한 감성이 조금이라도 충전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문학의 전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빕니다.